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자리에서 한번 팔을 하늘 높이 쭉 뻗어서 손바닥을 펼쳐보실까요? 그 팔 끝에 손바닥으로 가려진 하늘의 면적, 바로 그 좁은 면적의 하늘이 지난 9년간 케플러 우주망원경으로 외계 행성을 찾기 위해서 샅샅이 뒤진 하늘의 전체 면적입니다. 케플러는 망가지기 전까지 약 9년간 100조짜리 방향의 손바닥 면적만한 좁은 하늘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좁은 면적의 하늘 속에서 3,000개가 넘는 행성을 발견했죠. 만약 여러분이 하늘을 향해서 팔을 쭉 뻗고 손바닥을 펼친다면 여러분들의 손바닥은 그 방향의 하늘 너머 존재하고 있는 3,000개가 넘는 또 다른 세상을 손에 쥘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천문학자들이 많은 행성을 발견할 수 있었던 건 지금은 은퇴한 케플러 우주망원경,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우주로 올라간 테스 망원경, 이들이 활용하고 있는 현존하는 가장 효과적인 외계 행성 탐색 방식 트랜짓 덕분입니다. 이들은 외계 행성이 중심 별 앞을 가리고 지나갈 때 별빛이 미세하게 어두워지는 현상을 활용합니다.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 덕분에 천문학자들은 이제 무려 4,000개가 넘는 외계 행성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그 중엔 특히 우리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지구와 같은 작은 크기의 암석 행성도 100여 개 존재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 인류가 활용하고 있는 이 가장 효과적인 외계 행성 탐색 방식에도 치명적인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린 여전히 훨씬 더 많은 지구형 외계 행성들을 놓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름대로 촘촘한 그물망이라고 생각하고 이 우주라는 바닷속에 그물을 펼쳐놓았지만 중간중간 엉성하게 뚫린 그물의 구멍 사이로 우리가 잡고 싶었던 물고기들을 계속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놀랍게도 최근에 한 날카로운 연구에 따르면 어쩌면 그런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우주먼지의 현자타임즈, 현존하는 외계 행성 탐색 방식의 치명적인 한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케플러가 트랜짓 방식을 활용해서 지금까지 찾아낸 외계 행성들의 특성을 하나의 그래프 위에 뿌려보면 아주 명확하게 이 방식의 한계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의 가로축은 각 외계 행성들이 중심 별에서 얼마나 가깝고 먼지, 별에서 떨어진 거리를 나타냅니다. 왼쪽에 찍힌 점일수록 중심 별에 더 가까워서 뜨거운 행성이고, 오른쪽에 찍힌 점일수록 별에서 더 멀어서 온도가 낮은 행성입니다. 그래프의 세로축은 각 외계 행성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위에 찍힌 점일수록 목성처럼 큰 행성, 아래 찍힌 점일수록 지구처럼 작은 행성입니다. 흥미롭게도 케플러가 지금까지 발견한 이 외계 행성들의 분포를 보면 그래프 상에서 주로 왼쪽 위에 점들이 몰려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중심별에 가까워서 굉장히 뜨겁고 또 크기가 큰 외계 행성들이 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천문학자들은 이런 종류의 행성을 뜨거운 목성형 핫 주피터 타입 외계 행성이라고 분류합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까지 발견된 외계 행성 대부분은 이런 뜨거운 목성형 행성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런 종류의 행성들은 우리 태양계에선 본 적 없는 너무나 낯선 종류의 행성들이죠. 우리 태양계에선 태양에 바짝 붙어있는 행성들은 다 크기가 작은 암석 덩어리뿐입니다. 목성처럼 덩치 큰 가스 행성은 태양계 외곽에 가야 많이 존재하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케플러가 발견한 외계 행성 대부분은 너무나 낯선 모습의 뜨거운 가스 덩어리 행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태양계만 대세를 벗어난 유독 희귀한 케이스인 것일까요? 그렇게 단정하긴 이릅니다. 사실 이러한 차이는 애초에 케플러가 활용하고 있는 외계 행성 탐색 방식 자체가 갖고 있는 태생적인 한계 때문이죠. 케플러와 테스가 활용하고 있는 트랜짓 방식을 다시 생각해 볼까요? 별 앞을 가리고 지나가는 행성의 실루엣이 더 커야 별빛이 감소하는 것을 더 뚜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목성처럼 덩치 큰 행성이 별 앞을 가리고 지나가면 그 티가 더 잘 나겠지만, 지구처럼 작은 행성이 앞을 가리고 지나가면 별빛의 감소가 너무 미미해서 잘 걸리지 않을 수 있죠. 또 행성이 훨씬 짧은 주기로 더 작은 궤도를 돌고 있어야 발견하기 유리합니다. 행성이 중심 별에서 너무 멀리 벗어나 있으면 한 바퀴 공전하는 공전 주기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공전 주기가 10년인 아주 큰 궤도를 그리는 행성이 있다고 생각해 볼까요? 무언가 정말로 10년 주기로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어떤 별 앞을 가리고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선 적어도 한두 번 더 트랜짓이 반복되어야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최소 10에서 20년은 더 기다려야만 이런 장주기 행성들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죠. 반면 공전 궤도가 훨씬 작아서 공전 주기가 그리 길지 않은 행성들은
행성들은 훨씬 발견하기 쉽습니다. 공전 주기가 겨우 2-3일 수준이라면 한 일주일 정도만 쭉 관측해도 무언가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별 앞을 가리고 지나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 현재 천문학자들이 활용하고 있는 트랜짓이라는 이 탐색 방식 자체의 한계로 인해서 우리는 크기가 더 크고 중심별에 바짝 붙어 돌고 있는 뜨거운 목성형 타입의 행성들만 주로 편향적으로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외계 행성을 찾고 있는 천문학자들 사이에서도 이는 굉장히 중요한 논쟁거리 중 하나인데요. 현재까지 발견된 외계 행성 대부분이 뜨거운 목성형 행성인 이유가 우리 우주에 실제로 뜨거운 목성형 타입의 행성들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 건지, 아니면 단지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이 탐색 방식 자체가 갖고 있는 바이어스 때문인 건지 여전히 논쟁 중이죠.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최근 이 트랜짓을 활용한 외계 행성 탐색 방식에 또 다른 치명적인 한계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바로 중심별이 혼자가 아닌 쌍성인 경우에 지구처럼 작은 행성을 발견하기가 더 까다롭다는 겁니다. 쌍성을 구성하는 두 별 중 한 별 곁에 외계 행성이 맴돌면서 별 앞을 가린다 하더라도 그 행성의 실루엣으로 별빛이 어두워지는 효과가 다른 동반성의 별빛으로 채워지면서 별빛의 감소를 포착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나마 목성처럼 덩치 큰 행성이라면 이런 동반성의 방해 속에서도 자신의 육중한 실루엣의 존재감을 잘 보여주겠지만, 지구와 같이 작은 외계 행성들은 동반성의 밝은 별빛에 파묻혀서 더 찾기가 어려울 겁니다. 특히나 쌍성을 구성하는 두 별이 아주 가까이 붙어 돌고 있는 경우에는 현존하는 망원경으로도 두 별을 구분해서 보기가 까다롭습니다. 만약 두 별의 거리가 너무 짧다면 우린 그것이 쌍성인지도 모른 채 그저 단일성이라고 착각하면서 관측하고 있을 수 있죠. 어쩌면 우리가 미처 쌍성인지 모르고 있던 별들 주변에서 아쉽게도 발견하지 못한 채 손에서 놓치고 있는 외계 행성들이 있는 건 아닐까요? 이 불안한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천문학자들은 테스가 관측했던 별들을 더 분해능이 좋은 지상 망원경과 이미지 분석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다시 관측했습니다. 2018년부터 테스가 그 주변에 외계 행성이 있다고 의심했던 별들 100여 개를 다시 관측했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저 외계 행성들을 거느리고 있는 평범한 단일성인 줄만 알았던 이 100여 개의 별들 중에서 73개의 별들이 실제로는 단일성이 아닌 쌍성인 것으로 새롭게 확인되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이미 테스가 발견해놓은 외계 행성들의 사이즈 분포를 보면 이번에 쌍성으로 재확인된 별들 곁에선 작은 행성을 거의 발견하지 못했었다는 사실이죠. 쌍성으로 재확인된 별들 주변의 외계 행성들은 전부 지름이 큰 거대한 가스형 행성들만 발견되었습니다. 반면 이번 추가 관측을 통해서도 여전히 단일성으로 검증된 별들 곁에선 거대한 행성들뿐 아니라 지구와 같은 작은 암석형 외계 행성들까지 골고루 발견되었죠. 이는 앞서 의심되어 왔던 쌍성 주변에선 지구와 같이 작은 외계 행성을 발견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는 의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현존하는 가장 경제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외계 행성 탐색 방식, 바로 별 앞을 가리고 지나가는 외계 행성의 실루엣을 쫓는 이 사냥 방식에는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치명적인 한계가 분명 존재합니다. 정작 우리가 찾고 싶은 건 지구와 같이 크기가 작은 행성들이지만 케플러와 테스는 애초에 지구와 같은 행성들을 잘 찾지 못합니다. 훨씬 크기가 큰 행성들만 더 편향적으로 찾아내고 있죠. 게다가 중심별이 쌍성인 경우에는 이런 지구형 행성들을 찾기가 더욱 곤란합니다. 우주의 별들 중 절반 가까운 별들이 죄다 단일성이 아닌 쌍성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구형 행성들을 눈앞에 두고도 그대로 놓치고 있는 건지 생각해볼 수 있죠. 이처럼 우리가 절반 이상의 지구형 외계 행성들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외계 행성 탐색 방식에 이런 치명적인 한계가 있음에도 우리는 무려 4,000개가 넘는 행성을 발견했죠. 또 그 중에는 지구와 유사한 환경으로 의심되는 곳을 100여 개나 확보했습니다. 이는 바꿔 말하면 실제 우주엔 지구와 같은 곳들이 훨씬 더 흔할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품게 하죠. 결국 이제 우리 인류에겐 지금의 현존하는 방식이 아닌 더 나아간 완전 다른 차원의 외계 행성 탐색 방식이 필요합니다. 사실상 지금의 인류는 실제로 희망하고 있는 것과 전혀 맞지 않는 방식으로 외계 행성을 찾고 있는 셈인 거죠. 송사리를 잡고 싶다면서 정작 바다에는 커다란 고래나 잡을 법한 엉성한 그물을 던지고 있던 셈이죠. 물론 가끔가다 그런 엉성한 그물로도 운 좋게 멸치나 송사리가 잡히기는 하지만 이젠 그런 운에만 기댈 수는 없습니다. 진정으로 송사리, 멸치를 잡고 싶은 어부라면 이젠 그에 걸맞는
더 촘촘한 그물을 우주에 던져야 합니다. 현존하는 외계 행성 탐색 방식의 치명적인 한계, 이 바이어스에 관한 천문학자들의 지적에 우린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죠. 현존하는 외계 행성 탐색 방식의 중요한 한계는 잘 알겠는데, 그렇다면 대체 어떤 방식이 이런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다음 에피소드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여러 차세대 외계 행성 탐색 방식의 어마어마한 아이디어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칩니다. 우주먼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